서서 달랠 수 있는 외로움이 있다. 팔짱을 끼고 무릎을 끌어당겨 세운 채 몸을 흔들고 계속 흔든다. 이런 동작은 배의 흔들림과는 달리 몸을 흔드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가라앉혀준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다. 피부처럼 팽팽하게 감싸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배회하는 외로움도 있다. 몸을 흔들어도 진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살아있어서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메마르고 확산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발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토니 모리슨의 소설 빌러비드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문장의 소리에서 아야프 선정 작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야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 발굴 사업인데요. 주목해야 할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일환으로 아야프에 선정되신 작가 한 분을 먼저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김멜라 소설가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호응이 뜨겁습니다. 너무 미녀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설가 김멜라라고 하고요. 평일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멜라 소설가는 2014년 자음과 모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했고요. 2015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차세대 예술 발굴 사업 아야프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주목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럴 거예요. 네. 김멜라라는 이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필명이신 거죠? 네, 필명이에요. 본명은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본명은 김은영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본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은영이란 이름을 한 반에 뭐 두세 명씩 같이 함께 지냈는데 뭐랄까 좀 숨기 좋은 이름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작가가 돼서 필명을 쓴다면 뭔가 작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찾기 쉬운 이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멜라라고 지었죠. 네. 멜라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멜라라는 뜻은 사실 그 비밀이고 네. 아까 우리가 멜라라는 뜻이 뭐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 딱 한 분이 이거 멜랑콜리의 준말 아니냐, 첫 아니냐 뭐 이런 질문과 네, 그런 말도 많이 하시고 여기 앉아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멜라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멜라 부드럽다. 멜라 발음은 부드러운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짊어매다. 그래도 멜라 내가 다 멜라 내 한국 소설계 짐을 어깨에 매겠다. 그러니까 역시 시인이라 약간 이렇게 날카로우신 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멜라가 외래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외래어는 아니고요. 네. 뭐지? 개인적인 이유이긴 한데 그 뜻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뜻은 왜냐하면 제가 그 소설을 쓸 당시에 이제 뭐 굳이 밝히자면 만약에 내가 소설가가 안 돼도 괜찮다? 뭐 이런 이제 각오로 쓴 필명이라서 그래도 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거랑 이거 매다는 또 좀 잘 안 맞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게 뭔가 결연함이 느껴지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건데. 네. 뭐 안 돼도 괜찮아 뭐 이런 쿨함이 멜라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특이해요. 네. 어떤 분은 또 멜라가 이탈리아어로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뜻이 아니겠냐라고도 하고 또 김사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멜라토닌의 멜라가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뜻보다 그냥 제가 이름이 좀 기억되기 쉽고 찾기 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유가 더 크죠. 네, 멜라라는 이름은 잘 불려지고 있나요?
사실 이제 주변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고요. 이제 신기하게 어색하실 법도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면 김멜라 작가 이렇게 하세요. 예. 아버지가 불러주는 거 네. 좋은데 좀 슬프다. 어색하죠. 그죠? 예. 어색하고 아버지는 왜, 새 딸을 하나 얻으신 느낌일 예,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라는 느낌도 가지시는데 김멜라의 이름이 네. 승승장구하길 바라시는 거겠죠. 네, 이 그런 원래 것 같아요. 자꾸 불러줘야 이름은 뭔가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김멜라 소설가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김멜라 소설가에게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꿈을 꾸게 된 계기의 작품을 좀 청해 들을까 해요. 네, 제가 그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책은 워터멜론 슈가에서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리처드 브라우티건이라는 미국 소설가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책이고 가볍게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 중에 괜찮은 부분을 낭독 네, 해주세요. 이게 소챕터로 제목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챕터 이름은 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좀 궁금해하겠지만 나는 정해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내 이름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불러달라. 당신이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그 대답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어쩌면 아주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아이였을 때 했던 놀이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늙어 창가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 멍하니 떠오르는 어떤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아니면 당신은 어떤 곳을 걸었다. 도처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어쩌면 당신은 어느 강물 속을 응시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당신 가까이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막 당신을 만지려고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혹은 당신은 아주 멀리서 어떤 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가까웠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네, 내 이름이다라고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소설 혹은 이 구절, 이 챕터가 김멜라 작가님을 소설가로 만들게 된 어떤 결정적인 네, 부분인가요? 결정적인 한 권을 사실 고르기는 저는 어렵고요. 어떤 음반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제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읽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근데 이 브라우티건의 소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좋은 이유는 읽으면 특유의 리듬감이 있어요. 또 이제 되게 문장이 비어 있으면서도 다 읽고 나면 이게 뭔가 좀 시의 호흡 정서가- 같은 게 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정서가 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조금씩 서서히 네. 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될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브라우티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브라우티건도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썼으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라는 네. 그런 용기를 조금 주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그런 어떤 소설가가 되어서 지침이 될 만한 책들을 이제 쓰시겠죠. 나의 지침이 되는 책들로 바꾸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어떤 순간인가요? 이제 제가 문창과를 나왔는데요. 거의 한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시나 소설을 늘 읽었죠. 늘 읽었지만 소설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한 30이 지나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소설가가 갖춰야 될 역량이 저한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설 하나의 소설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고, 이제 등단했던 해에 겨울부터 몇 개의 이제 응모를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씩 괜찮다라는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어서 한번 더 해볼까 하다가 2014년도에 그러면 몇 번의 투고 끝에 등단을 하신 거예요? 한 손가락 5개 안에 꼽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이제 저는 아닌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학교를 네. 뭐 오랫동안 다닌다고 계속 작품을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투고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마음이 들고 한 5번 만에 작가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소설가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나름 굉장히 에너지를 잘 모아서 집중력 있게 쓰신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떠세요? 학교를 10년 다녔을 때의 삶하고 등단했을 때의 이후의 삶, 그러니까 즉 소설가가 되기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달라진 거 없다 이런 제가 어떤 게 이렇게 있을까요?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어요. 소설가에 대한 환상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없어서 뭐 이렇게 덤덤하게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등단을 하면 출판사에서 한두 군데는 아니면 뭐 이렇게 청탁은 한 번쯤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등단한 출판사 외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슬퍼서 웃음이 네,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그런 일이 또 막상 있으니까 좀 녹록치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신인 네.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든 소설이든 사실 등단했는데 데뷔지에서도 1년 정도밖에 안 챙겨주거든요. 모지에서도. 그 이후 2년 차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여러 징크스, 그래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쓰신 거예요? 네, 소설을?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이제 투고할 때부터 했던 생각은 여기에 되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떨어진다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되든 안 되든 계속 소설을 쓰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행복을 찾겠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도를 쓰면서 찾으신 거, 뭔가 그죠? 네, 약간 그런 이래도 느낌이었어요. 뭐 이거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이런 식의 마음의 평정심을. 네, 맞죠. 평정심, 수행을 하는 느낌의 그런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뭔가 되게 반대급부적이지 뭐 우리 보통 반대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들을수록 자꾸 제가 이런 말 써도 되는, 아리까리해지는 제가 아리까리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뭔가 마음의 수양이 제대로 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정적인 그런 이렇게 표현이나 소통 같은 게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또 슬프면 또 막 그걸 표현하고 그런 타입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안으로 좀 이렇게 침잠해 있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불을 지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표현하는 사람들은 안에 쌓을 게 없는데 맞아요.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은 폭발하는 사람들이라 작가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죠? 맞아요. 자, 스프링쿨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수혜 작가로 선정되셨습니다.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지면이 생겼구나. 그래도 웹진에 내 소설을 올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뻤고, 또 지원금도 나오니까 당분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 지금 전업이세요?
전업이라면 전업인데 왜냐하면 제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생과일 주스를 요즘에는 생과일 주스 가게에서 생과일 주스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는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의 아이디어가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변과 막 이렇게 교류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나가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김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쉽지. 이게 김밥 말고 주스 갈고 이게 사실 우리가 네. 집에서도 안 하거든. 김밥 마는 거 이거 단순 귀찮아가지고. 노동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죠. 김밥 써는 건 했어요. 김밥 썰 그 진짜 때는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달라붙지 않게 밥알들이 칼에 묻지 않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김밥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거 다 썰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쨌든 긴 막대로 보여요. 어. 네. 근데 그럼 다 우리 지금 자몽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과일 주스 네. 판매 준비하고 있으시다는데. 네, 그렇게 생활에 일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약간 땅에 발붙이고 있다. 나는 저 사 먹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나도 내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난 집에 와서 소설을 쓰고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고립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 근데 저는 몸을 쓰는 노동을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거 하면 정말 무념무상해지잖아요. 얼마나 내가 예쁜 감자를 많이 수확했느냐 이런 데서 환희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맞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몸을 쓰는 노동을 뭐, 알바로. 웬만하면. 네. 예, 나이가 들면 안 써주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아줌마 나이가 되면 이제 식당으로 예, 차라리 주부의 홀서빙 갑니다. 주부의 나이가 되면 차라리 원하는 곳이 많은데 제가 좀 애매한 어느 동네에 사세요? 사는 거 여기 종로구에서. 예. 그 우리 어디 다니다가 갔더니 네, 멜라 혹시 작가가 저를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주스 뭐 이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재밌는 인연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로 소설 이야기로 가서 네. 자, 스프링클러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김멜라 작가가 여기 오신 분들 그다음에 청취자분들께 스프링클러의 한 장면 낭독 먼저 해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웃다가 소설을 낭독하는 좀 무거운 부분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커튼을 내린 거실은 어두침침했다. 새 방은 하얀 양목 카펫이 깔린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소파에 앉은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그 다음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선명하게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나는 강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내 시체는 못 찾을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일정한 톤으로 흘러나왔다. 새 방은 심장에 전기를 댄 것처럼 온몸이 저릿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류가 새 방이라는 존재를 한순간에 태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창백하고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는 새 방에게 말했다. 그렇게 억울한 얼굴 하면 못 써. 자기 엄마가 언제 죽을지 아는 건 행운인 거야. 그녀는 펜을 든 새 방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말했다. 써. 얼른 써. 새 방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감정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의. 새 방은 약한 존재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연약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강이 얼어서 못 죽을 거예요.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말한 후 그는 있는 힘껏 미소 지었다. 그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린 후 그를 안아주기를 바랐다. 팔 좀 치워. 엄마 숨 막힌다. 그녀는 새 방을 밀쳐냈다. 그러고는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새 방은 얼굴이 파랗게 멍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자살을 막는 길은 불을 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직 스프링클러를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설의 간단한 이야기 구조랄까, 그리고 네. 지금 선택해 오신 네. 부분들을 읽었던 이유랄까 이런 것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주인공은 세방이라는 남자인데요. 이제 제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세방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세방을 불러서 자기 유서를 대필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약간 좀 섬뜩한 장면인데, 진짜 섬뜩했죠. 아까 네. 써 이럴 때 예. 움찔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화재가 나서 유일하게 살아난 생존자예요.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어귀에 뭐 쓰레기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게 방화를 지르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이제 못하게 저지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어떤 상처를 보이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세방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엄마의 트라우마를 자기가 다시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화제를 겪지 일종의 않았지만, 대물림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트라우마가. 예.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는 거죠. 엄마가 정말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유서를 대필하게 할까라는 원망도 있고, 예, 그런 감정이 이 소설의 주된 감정과 정서고요. 소설은 이제 이 세방이 어머니가 죽고 일본에 가요. 일본에 형이 사는데 그 형을 만나러 일본에 가서 그 형제가 겪는 어떤 일들을 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인데 보면 정말 되게 중충적으로 네.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이야기에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방화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계기랄까요? 뭐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방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미시마 유키오도 금각사에서 불을 지르는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그 불을 지른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자신을 타오르게 하면서도 세상을 타오르게 하고, 또 굉장히 또 관음증적인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것은 참 그런 여러 가지 느낌보다 어떤 두려움, 공포에 대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불에 대한 좀 공포심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렇게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어떤 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빵 터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은 것이 불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생각했어요. 뭐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하고 있으시니까 아마 또 다른 소설에서는 다른 재밌는 소재가 등장할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장편도 준비하고 있으세요, 혹시? 네, 장편도 쓰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러면 어디에 지금 네, 연재를 뭐, 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연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소설가가 됐을 때 이제 몇 개의 이야기는 내가 꼭 소설로 써야지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혹시 김멜라 작가에게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질문의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이런 만남의 인상평 같은 거 주셔도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 이렇게 지인이 아니시고 그냥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멜라 작가에게 궁금한 점. 여전히 전 이름이 궁금해요. 네, 뒤에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글쓰기 외에 혹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글쓰기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지. 글쓰기 외에요. 사실 이제 제가 사주를 보면요. 지금은 보지 않지만 이제 대학교 때 10년이 굉장히 길어. 암흑현. 그때 대학교 사주 때, 보러 다니셨죠? 네, 사주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정적이래요. 그래서 거의 계속 가라앉고 가만히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스크린이 움직이고, 또 책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버스 타는 것도 좋아요. 버스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버스가 알아서 다 움직여주죠. 창밖 풍경들을. 예. 경험하실 거예요. 한겨울에 그 버스를 오래 타면 결국은 마지막에 내리기 싫잖아요. 너무 따뜻한데 잠은 솔솔 오는데 네. 뭐 풍경은 네, 계속 변하고. 그쵸. 네. 버스 타는 건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글 쓰는 거 외에는 주로 버스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모처를. 내가 움직이진 않고 다른 바퀴들이 이제 네. 그런 저랑 것들이 비슷하네요. 글 쓰는 것에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최소한의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엉덩이의 힘을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의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닐까요? 농담 반, 진담 반. 소설은 저도 습작기 때 해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오래 써야 되고. 맞죠. 그 누워서 와식지필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하도 써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왜냐면 약간 그런데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 모든 것이 자꾸 여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그래서 문학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다가 또 눕다가 또 서서 이렇게 또 써보기도 하고. 아. 네, 자세히. 저도 한번 그런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써보고. 장편은 왜냐하면 길잖아요. 한 1000매 정도 쓰니까 이 손가락도 아프게 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단편 소설도 준비하고 있으시고 단편 소설도 그러면 계속 발표하시면서 곧 단편집이 나올 예정이겠죠? 예, 제가 발표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4편 정도 되는데 첫 책을 얻는 순간에는 좀 그래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내 세계를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이렇게 딱 못 박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 멜라의 뜻은 여전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네. 문장의 소리 다음 게스트로 다시 김벨라 씨를 들을 때까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차세대 작가 선정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김멜라라는 소설가의 작품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멜라라는 필명을 지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작가들 사이에서 김멜라라는 이름이 조금 찾기 쉽게 독자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 평소에 사지 않던 물건을 이제 덥석 집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멜라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덥석 잡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멜라 소설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양양의 코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초면 사이인가요? 네. 초면이지만 또 이렇게 좋은 봄날 만났으니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 봄이니까 너무 좋으셨죠? 이 아름다운 봄 밤에
나가서 이렇게 치킨 맥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 코너는요, 제가 이렇게 뭐 살면서 문득 만나는 단어, 그 단어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 단어 때문에 또 떠오른 음악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5월이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빨간 날도 많고 가족들 하나하나 얼굴들 좀 떠올려 보는 시간 가지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모, 삼촌,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 할아버지, 한 분 한 사람 가족들 얼굴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서 딱 멈췄어요. 그 이상 나가지 않고 마음에 뭔가 애릿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제 조카, 하나뿐인 조카에서 딱 마음이 멈추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은 이모가 아니어서 항상 조카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조카 떠올리는데 마음이 울컥해서요. 오늘 나누어 볼 단어는 조카입니다. 조카 있으세요? 애 있으세요, 혹시? 애는 없으신가? 조카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아직 뭐 지금, 젊으신 분도 많아서 조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이 있잖아요. 아이, 꼬마. 이런 그 단어 함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다 이 과자를 나눠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과자 다 드셨죠? 거기 보면 저희 엽서 들어있는데 그 엽서 뒷면에다가 뭐 아이, 조카, 꼬마 그 단어에 떠오르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지금 적어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또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 볼게요. 이 조카라는 단어에서 제가 마음이 딱 멈추었는데, 조카의 가족이 멀리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밖에 잘 못 봐요. 근데 다행히 올해, 한국에 이들이 와서 지난달에 봤었거든요. 애가 그냥 쑥 1년, 2년 뭐 이 자라는 속도는 정말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모로서 옆에서 지켜만 봐도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인가? 지난달에 봤는데 얘가 몇 살이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죠. 엄마, 지호가 몇 살이더라? 8살? 9살? 그랬더니 엄마에게 답이 왔습니다. 10살. 이렇게. 아이 커가는 것, 그래서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 커가는 거, 이게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옹알옹알 하던 시절.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커서 단어, 이게 혀 짧은 소리로 뭐, 맛있죠, 뭐, 시려,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혀도 풀리고, 단어도 이제 문장으로 바뀌는 시절.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10살이 되어서 이번에는 저한테 이런 고급 언어, 올해도 양양이모랑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가네요. 이런 고급 어휘 완성된 문장 사용하게 되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요. 아이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나는 이제 뭐 다 자랐으니까 저는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늙는 거죠. 제가, 이 아이 자라는 만큼 나는 또 계속 늙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그 어린이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어릴 때 그 마음. 어릴 때 나는 어떤 말들을 했고, 뭘 좋아했고, 무엇에 까르르 행복해 했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미 너무 때묻은 늙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들어서, 조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저 시절, 한 번밖에 없는 저 시절 해서 마음이 좀 애틋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멜로디 하나, 오늘의 멜로디 소개시켜드릴 곡은요.
제 또래, 제 연배면 아마 어릴 때 이 노래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이 노래를 과연 어릴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세요. 나레이션도 하시고요. 정여진이라는, 지금은 뭐 그분도 어른이 됐겠지만 그때는 그 어린 아이였던 목소리 있는데요. 그때 이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뭐 이게 가사 내용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픔이 느껴졌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한번 어떤 노래인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목을 몰라서 가사 기억나는 가사를 막 검색해서 찾았더니 이 노래의 제목은 아빠의 말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적어서 저한테 전해주세요. 더 크게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곡 혹시 들으면서 잘하시지 않았나요? 다 처음 들으시나요? 와, 세대가 다른 세대구나. 네, 81년도에 나온 곡이에요. 81년도. 그래서 최불암 선생님이 지금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웃으셨지만 그때는 내 아빠가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노래 들으면 제가 그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왠지 뭔가 슬픔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이 꼬마가 그러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이런 부분이, 열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클라이막스에. 그 부분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어릴 적에 그렇다. 나도 내가 쓰러져도 이제는 엄마 아빠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걸까 하는 그런 무언가 슬픔과 두려움 이 노래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사실 아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일 마지막에 될 거야 하는 게 어른이 빨리 될 거라는 그건데요. 그쵸. 우리 다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어른이 빨리 되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빨리 되려고 할 필요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번 사연 주신 거를 읽어볼게요. 아이, 조카, 꼬마 이 단어에서 부모님이 지역 아동센터를 하시는데 1년, 2년 지날 때마다 어린이들이 쑥쑥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의 성장은 지지 않는 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 염려가 없는 뿜어낸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들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아서 그들의 시간과 미래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꽃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자칫 내가 잘못해서 그들을 꺾게 될까봐 어른인 내 말과 행동을 조금 신중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아이의 그 꽃 같은 풋풋함과 아름다움 부럽다고 하셨는데요. 최지혜 님이시거든요. 최지혜 님 누구세요? 최지혜 님도 그 어린 시절 다 겪어 오셨어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외사촌 오빠네들의 아이, 그러니까 조카들을 명절에나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볼 때마다 쑥쑥 자라 있어요. 어느새 커서 좋고 싫고에 대한 의사 표현도 하게 되고 제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다가도 오랜만에 만난 고모인 제가 포도를 먹여달라고 하면 그 작은 손으로 포도 껍질을 벗겨 입에 넣어주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헤어질 때도 또 같이 놀자 고모 했는데 얼른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귀엽죠. 근데 좋은 좀 고모인가 보다, 이 고모는. 저는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함만 있는 이모인데, 여기서 제가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소연 시인의 시옷의 세계라는 수필집인데요. 이거 읽다가 똑같은, 저도 이모잖아요. 이 김소연 시인도 누군가의 이모였던 거예요. 그 조카와의 이야기 적어 둔 구절이 있는데 전 진짜 약간 울면서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골목을 걸으며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물을 너무 많이 만나서 호주머니가 불룩해지도록 주워들고 집에 들어온다. 버려진 사물들이 건네는 말을 들어주는 교감 능력, 새로운 사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자의 능력, 아이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마당에 핀 양귀비꽃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금세 꽃에게 바짝 다가간다. 그러다 깜짝 놀란다. 이거 왜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서 꽃이 춤을 추는 중이라고 어른들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내가 설명을 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바람이 좋아서 이래요? 바람이 분다는 것과 꽃이 춤춘다 사이에 좋아서란 말이 매개가 되니 바람과 꽃에게 생기가 생기는 듯하다. 아이는 바람과 꽃을 사이좋게 매개하고선 양귀비처럼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다. 내가 쳐다보며 웃자 나도 좋아서 이래요 라 한다. 바람 한 점과 꽃 하나의 리듬을 타고 그 순간을 마냥 즐기고만 있다. 함께 길을 걸었다. 내가 좋아요? 뜬금없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알았느냐며 빙그레 웃는 내게 아이는 비밀을 알려주듯 설명한다. 나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자꾸 쳐다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와 놀아주기 위한 시간이 아이와 데이트를 하는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도 이모를 좋아해요. 이렇게 개처럼 걷고 있잖아요. 개걸음으로 나를 보며 걷는 아이를 따라 나도 개걸음을 한다. 우리는 마주본 채 개처럼 옆으로 걸어서 산책을 한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기쁘다 말하는 내게 아이는 대답한다. 그럼 우리 친구할까요? 언제나 표현의 발명에 굶주리며 전전긍긍하는 시인 이모는 표현의 발명에 관한 한 인생의 절정에 있는 6살 아이와 호흡을 맞추며 수요일을 보낸다. 내게 이 아이는 사랑은 어떻게 확인하고 표현하는지를 알려주러 온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남자다. 사람은 애초에 위대한 발명 능력과 위대한 공감 능력과 위대한 표현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이 아이로 인해 짐작이 아닌 확신으로 받아들인다. 표현의 무능에 대한 고뇌를 아이와의 하루 동안 잠시 잊는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마 이모가 아니신 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모가 되어보셔야 합니다. 이모가 되어보시면 이 구절을 읽으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이거든요. 또 적어주신 거 하나 더 읽고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가 5살인데요. 제가 온다고 하면 들떠서 기다린대요. 제가 같이 레슬링도 하고 터닝 메카드의 수많은 변신 과정을 격하게 함께 해주거든요.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가 커서 안 어울리게 약간 무겁긴 한데 제가 번쩍 들어서 빙빙 돌려주면 엄청 신나 하다가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게 진지하게 묻곤 합니다. 칭이 뭐 괜찮아? 제 이름은 승희이지만 발음이 안 돼서 칭이 뭐 이렇게 하는구나. 칭이, 추미 등으로 부릅니다. 무거운 저를 들었다고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를 그토록 반겨주는 작은 아이가 저를 종종 신나게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하하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모는 칭이 이모는 아마 제 심정 좀 아실 것 같네요. 저 이번에 터닝 메카드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이 이모는 좋은 이모지. 터닝 메카드의 수많은 변신 과정까지 다 아시는데 저는 터닝 메카드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지호야 너 뭐 이번에 오면 이모가 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했을 때 그때 나온 단어가 터닝 메카드였습니다. 아 좋은 이모네요. 칭이 이모 계속 이 꼬마 아이의 좋은 이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늘의 멜로디로 두 번째 노래로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까 해요. 제 노래 중에 노래는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그 조카가 있는 곳에 여행을 가서 조카네 집에서 방 한 칸 빈 방에서 같이 함께 놀고 있을 때 그날은 제가 그 빈 방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뭐 노래를 좀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꼬마가 살며시 문을 열고 빼꼼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고 들어와서 양양이 뭐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곁에 앉아서 레고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장면이 이 노래가 되었거든요.
이 노래를 오늘 저는 조카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 노래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혼자 기타를 부르고 있는데 이 꼬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혼자 뭐 따르게 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창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아이가 멀리 있는 바람에 찍지 못하고 제가 돌아와 버렸네요. 그래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난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노래를 불렀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나만을 위한 노래. 딱히 어떤 이야기. 고맙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저의 조카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아이, 꼬마, 조카 뭐 이런 단어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로 다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되겠죠? 안 될 텐데 돌아갈 수는 없어도 마음에는 항상 그 어린 시절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꿈꿨던 그 시절 그 기억만큼은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살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어린 시절 자신이 아이였던 그 모습 곁에 항상 두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곁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많이 보들보들해졌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옆에 마로니에 공원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따뜻한 문장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